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산업강사협회 최근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뭐 우리 사회자께서 여러 가지 소개했지만 아주 명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참 부담스럽죠.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죠? 좋아요? 가끔 또 우리가 그 강의 요청을 받을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재밌게 해주세요. 그럼 속으로 네가 해라 그러지. 아주 그 재밌게 하려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같은 동업자니까 잘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뭐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가닥 하는 강사들인데 여러분들 앞에 제가 뭐 해봐야 의미도 없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RT입니다. RT. Relations Technology. 관계의 기술입니다. 이걸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층간소음 문제 맞죠? 네. 이것 때문에 무엇까지 벌어져요?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저도 젊은 날에 살인할 뻔했어요. 아니 뭐 애를 키우는데 이제 뭐 딸내미하고 이제 아들내미를 키우는데 아랫집에 좀 까다로운 의사 부부가 살았어요. 9시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들 재우라고. 왜 뛰냐고. 그래서 이걸 사수를 묶어둘 수도 없고 매일 수면제를 먹일 수도 없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저 죄진 사람처럼 그냥 비기기만 했죠. 그런데 용서를 않더라고. 나중에는 죽이고 싶더라.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는데 최근에 제가 카이스트에 층간소음 기술의 1인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참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기술 좀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 한 30년 전보다는 지금 놀랍게 발전했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이거 가뜩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더니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 수박 큰 놈 한 덩어리 사가지고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육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저희 애들이 좀 상당히 좀 번잡스러워서 좀 뛰거나 그래도 좀 용서하시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것처럼 사람끼리의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RT를 맺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꿈이 교수가 아니었고 기자였습니다. 기자. 상당히 날카롭게 생겼죠. 아주 민한 기자를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멋지게. 그런데 제가 이제 RTC로 전방에서 소대원 근무하다가 국방의 의무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제 소대원들은 저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로봉에 그 높낮이가 엄청난 등고선에서 매일 밤 제가 순찰을 돌았기 때문에 제대로 날까지 ROT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충 바보티시라 해가지고 적당히 근무하는데 저는 나오는 날까지 순찰을 돌았습니다. 이 병사들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제가 FM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왜? 평생에 2년뿐이 근무할 거니까 열심히 근무를 해봤죠. 그런데 마침 그때 5.28 광주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총알 갖고 내려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광주를. 왜냐하면 정보가 간첩들이 나서 이렇게 소동을 피운다고 그러니까. 내려서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자의 길을 접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일을 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큰 죄를 짓겠다 싶어서 당시 제가 조선일보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꿈을 접고 교수의 길을 갔습니다. 왜? 학생을 가르치면 언젠가는 사회가 변할 것이다. 바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랬더니 졸업하고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한테 정직하게 살았더니 조직에서 밀려있다 이거예요. 정직한 놈은 조직이 잘 들 수가 없어. 맞죠? 약간 머리 좀 쓰고 잔꾀도 부리고 요령을 피하더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정직했더니 사람 취급 많더라 이거. 저러면 상대면 안 돼 이렇게 되더라 이거. 참 난감하더군요. 한 말이 없더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말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정직하되 요령을 잘 부려서 현명하게 대처하라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야 제가 책임을 할 텐데
아니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서 뭐 한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정직하게 살도록 하고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이 조직에서 왕따가 되더라고요. 제가 대전대학에서 가장 유일하게 바른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왜냐하면 교수라는 건 선비니까. 10식자 중에 한 사람이 바른말하는 게 선비예요. 그래서 이제 총장한테 바른말을 자주 하니까 만나려고 하지 않다. 아니 말은 맞는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기관장으로 와보니까 역시 바른말하는 놈이 싫더구만. 저도 보니까 아주 이왕이면 좋은 말하지 아주 인상 써가면서 바른말하니까 정내미가 떨어져요.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참 이게 윗사람이 바른말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를 잘 설득하고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되 요령껏 잘 사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세기 창조사회 누구나 하는 얘기고 뭐 또 새 정부가 창조경제 해가지고 요새 그 해답을 찾는 얼마나 바쁘십니까들. 차타가 한 5년 지나면 또 없어지죠. 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차타가 5년 가버렸습니다. 또 우리 노무현 정부는 뭘 찾았죠? 참여와 혁신. 네, 요거 찾다가 뭐 가고 그러는데 자꾸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시대 흐름은 창조 사회입니다. 거기에 인재가 필요한데 글로벌 인재다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거죠. 이 그림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따라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져 옵니다. 파라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눈빛, 몸짓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글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책이 발명이 되면서 기록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문, 잡지, 라디오, TV 시대로 접어들죠. 놀라운 미디어의 발달이 이루어지죠. 그런가 했더니 이제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컨텐츠, SNS가 또 이 사회를 지배하는 놀라운 지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게 전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를 규정할 때 원시, 농경, 산업 또는 지식정보사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사회 물결을 얘기할 때 The first wave, 그다음에 second wave, the third wav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1의 물결은 우리가 유목생활하다가 농경생활하고 정착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변화죠. 그때부터 우리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권력이 생기고 그리고 계급이 생깁니다. 그리고 농경사회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회. 다시 말하면 인구는 기하급수로 느는데 식량은 산소급수 늘기 때문에 기아가 발생하고 죽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가져온 필요의 변화, 바로 산업사회, 농업이 아닌 공업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 또 편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공장은 굴뚝이 있어서 매연을 발생시키고 오염되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지구의 생명을 단축했습니다. 그 필요 때문에 또 새로운 발명이 나왔는데 바로 공장 굴뚝 없이 돈 벌 수 있는 사업, 바로 정보화 사업이다. 정보산업이다.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는 베끼기를 좋아하는 나라들이니까 제4의 물결을 얘기합니다. 그 제4의 물결은 지식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지식정보화 사회.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면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추는 민족, 갖추는 나라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코어 테크놀로지, 핵심 기술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 명의 지도자를 꼽으라면 저는 빌 게이츠와 엘빈 토플러, 손정희 여러분 아시죠? 네. 일본 제일교포 3세, 소프트뱅크사의 바로 사주. 이 세 사람 꼽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엘빈 토플러는 이미 1980년에, 70년에 맨 먼저 나온 책이 더 퓨처 쇼크라는 책입니다. 미래의 충격. 그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10년 뒤에 1980년에 더 서드 웨이브라는 책을 씁니다. 그게 보니까 정보화 물결이다. 그리고 90년에 어떤 책을 쓰냐면 파워 쉬프트라는 책을 써요. 권력의 이동,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 남자에게서 여성으로, 의사에게서 환자로, 교사에게서 학생으로 권력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죠? 네. 특히 권력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우리나라 이미 넘어와 있었죠. 사실은 경제권이 다 여성이 갖고 있고 껍데기만 남성인데 어쨌든 일본을 보면 그걸 잘 느낄 수 있어요. 일본은 가부장적 사회거든요. 여전히. 그런데도 그 변화를 느끼는 게 뭐냐면 동경의 회사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회사원들의 한 24%가 소변을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잔소리 해답을 하고 계십니다. 뭐 여성 화장실이 많아서가 아니고 남성 화장실이 아니라 집에서 앉아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와서도 앉아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서서 사면은 축이가지고 청소하기 힘들죠. 여러분도 앞으로 집에 가서 앉아서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아주 화장실이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응? 네, 바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0년에 그 파워시프트를 쓴 다음에 좀 놀다가 좀 재밌었던가 봐. 10년 뒤에 못 쓰고 2003년에 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부의 미래라는 책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부가 어디 있느냐 3가지 변수에 달려있는데 하나가 스페이스 공간이다. 그 공간은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옮겨오는데 그 핵심이 중국이다. 중국만 얘기하면 또 이제 책이 안 팔리니까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책이 엄청 팔렸죠. 부의 미래라는 책이. 두 번째 변수는 나르즘입니다. 지식이다. 세 번째 변수는 스피드다. 누가 더 빨리 니즈를 충족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미래의 부라는 책입니다. 빌 게이츠는 실천적으로 정말 부를 창출한 사람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죠. 엊그제 조사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1등 부자입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자산 갖고 있던가요? 81조. 81조? 아 대단하죠. 네, 81조. 요새 이제 뭐 달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올랐는데 그 대신 이제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99.9%를 사회에 환원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사실이죠. 물론 와이프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만은 자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큰 손 워렌 버핏도 자기 이제 60%를 빌 게이츠한테 맡겨서 운영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재벌들은 사회 사업을 잘합니다. 한국은 어때요? 욕먹기 바쁘죠. 예. 그 많은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협법을 쓰다가 덜컥 걸리고 뭐 몇천억을 내겠다 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뭐저 하여간 뭐저 이건희 씨도 8천억을 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은 그렇게 물려도 뭐 얻을 겁니까? 정말 사회를 위해 더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인데 빌 게이츠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의 시대는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시대다. 그 비즈니스도 생각의 속도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앞서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만큼 비즈니스가 빠르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생각을 가져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왜?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면서 야 오늘 좋은 아침인데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사람 만날까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이 나자마자 뭔가 오늘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는데 기분 나쁜데 그러면 나가자마자 차가 추돌하고 넘어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왜? 생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항상 좋은 생각 가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나쁜 생각 가진 사람은 왜 그러느냐? 본인이 불행하기 때문에요. 자꾸 남에게 시비 걸고 빈정거리고 발목 잠삼 있죠?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봐주세요. 절대 불행은 전파가 안 됩니다. 행복은 바이러스가 전파가 잘 되는데 불행은 절대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그냥 봐주세요. 불쌍한 놈하고 빈정거리고 발목 잡고 부정적인 사람들 불쌍해서 그래요. 불행해서 그래요. 그리고 손정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제일기포 3세인데 참 자신감 넘치는 친구죠. 미국에 고등학교 가서 일본어로 졸업시험 본 사람이에요. 영어로 봐야 되는데 나는 영어 실력은 딸리고 실력은 좋으니까 일본어로 보게 해달라. 2년 만에 졸업을 했죠. 스탠포드 들어갔죠. 그래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일본에 와서 이제 창업을 했을 때 괴짝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직원 2명 있었어요. 근데 매일 아침 교짝 위에 올라가서 직원 2명 데리고 전체 회의를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세계 인류 기업을 뭐 추구한다. 뭐 그냥 아주 부황부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매번 사원이 하루만 있으면 나가버리는 거 말이에요. 그걸 몇 년을 겪다가 오늘날에 소프트뱅크를 만든 거예요. 후쿠오카의 야구단도 지금 구단주 아닙니까? 또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지금 최근에는 뇌사업에 뛰어들어서 집중력을 키워주는 그런 디지털 브레인 사업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 바로 손정인데 이분의 디지털시 살아남는 방법, 인류 공수군 전략이 있어요. 첫째, 1등이 아니면 하지 마라. 1등 할 것만 가라. 우리는 좋은 대학, 그냥 스카이 대학 들어가려고 목숨 매달고 있죠. 들어가서 잘 됩니까 다? 자, 여러분 뭐 여기 저 스카이 대학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스카이 나왔다고 다 잘 됩니까? 절반 정도가 잘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서울대도 들어가면 절반은 잘 못 든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이그룹 들어간 놈은 나올 때도 하이그룹이고 영원히 자격지심 속에서 열등감을 겪고 살아갑니다. 평생. 왜? 너무 잘난 놈들을 많이 봐가지고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꼴등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뭐 소문대 들어갔다고 막 프랑카드를 걸고 잔치하는데 애 잘못되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방대학에서 1등을 꼭 보내고 싶어요. 왜? 앞에 배려님이 없으니까. 자식이 뛰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에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교면 부산에 제일 좋은 대학교 어디예요? 그러면 대전 제일 좋은 대학교. 대전대학교. 네. 충남대학교는 충남이 제일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보내면 가서 1등 해가지고 애가 잘 될 수 있는데 그냥 목숨 걸고 스카이 대학 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는 것도 없습니다. 또 그놈들이 대부분 불려가 많아 또 보면. 그래서 1등 할 것 보내라. 류자는 흐를 류자, 변화입니다. 변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공수,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손자병법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공격으로 나갔다가 뒤가 뚫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명문 축구 팀들의 전략은 뭐냐? 공과 수를 동시에 겸비하는 겁니다. 특히 손정희는 말하기를 만약에 투자한다면 벤처에 7대3으로 해라. 100% 올인하지 말고 70% 투자하고 30%는 시드만을 남겨놓으라. 그래야 혹시 잘못 실패해도 패자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벤처로 IMF를 극복을 했습니다. 다 근데 없어졌죠 지금. 왜? 올인했기 때문에. 잘 나간다 생각 전부 투자했다가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고 군자는 무리군자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산업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뛰어나면 모두를 먹여 살렸어요. 왜? 조직이라는 게 있었고 개선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통섭을 얻을 수 없고 지혜로운 결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워크 또는 휴먼 릴레이션 또는 릴레이션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래의부의 원천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간의 변화가 있다. 아까 이제 공간이라는 말씀도 했지만은 3간이 뭐냐면 인간과 공간과 시간입니다. 이게 3간이에요. 불교에서는 3간의 인연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인연 때문에 만난 겁니다. 3간의 인연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광활한 우주 속에서 대한민국 대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업금년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5월 24일 여러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인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인연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우리 3간의 인연을 바짝 꼽으면 좋겠는데 그런 3간이 어떻게 부의 창출에 원인이 되냐면 인간은 노동에서 지식으로 이제 옮겨간 것이고 경쟁력이 공간은 유교문화권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서구의 자본주의는 실패를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고자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이미 양극화로 인해서 서구 자본주의는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공산주의는 공동의 무책임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가야 됩니다. 제3의 이제 공동체주의가 오는데 그 공동체주의가 바로 유교문화예요.
유교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조화를 강조합니다.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미래 자본주의의 희망은 유교 자본주의에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새로 가르쳐줍니다. 절대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합니다. 그게 유교 자본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의사결정 빨리 해야 됩니다. 매일 회의만 하는 조직, 망하는 조직입니다. 도시락 먹으면서 하는 조직이 뭐 열심히 회의하는 것 같지만은 망하는 연습하고 있는 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빨리. 그리고 실패하면 빨리 던지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자,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데 농본 사회에서 우리가 자본 사회 이제 뇌본 사회로 왔다. 이제 뇌가 경쟁력은 뭐 우리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 약 1억 5천만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억 5천만 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뇌세포를 몇 프로쯤 쓰고 인생을 그만둘까요? 대략? 네? 1%? 2%? 네, 2%. 조금 더 쓰시는 분. 5%. 5%. 네, 5% 쓰시고 또 좀 더 쓰시는 분. 14%. 14%. 네. 14%를 좋아하는 이유, 14라는 숫자를. 제가 14살 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가장 네, 많은 머리를 썼었고, 네, 기억이 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3%뿐이 못 쓴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20세기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이 유전자니까 7%쯤 뇌를 세포를 쓰고 갔어요. 아인슈타인은 늦게 머리가 트인 사람이죠. 대학 이후에 머리가 트인 사람. 발명왕 에디슨 5% 쓰고 갔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통상 몇 프로 쓰겠어요? 한 3%나 4% 많이 씁니다. 혹시 여러분 머리 터질까 봐서 머리 안 쓰는 분 있으면 전혀 걱정 마시고 머리 많이 쓰십시오. 97%의 룸이 남아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을 꼽으라면 정주영 회장을 꼽을 수 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나왔지만 끊임없이 머리를 써서 오늘의 현대를 이룬 사람. 다 소개하면 힘들고 서산 간척지를 물막이 하는 마지막 공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물을 가둬서 흘러가니까 얼마나 물살이 셉니까? 이걸 막아놔야 있기를 하는 거예요. 방조제를. 이 공법을 아무도 제한을 못합니다. 돈을 수억을 준다고 해도 세계 유명한 토목공학자들이 고개를 절레려 흔들고 다 도와갔습니다. 이 답답해서 물 판다고 정주영 회장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 경우로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싶어가지고 폐 유조선을 23만 톤을 사가지고 싸게 사와서 그 방주제 물막이 할 곳에 갖다 놓고 물을 담가서 갈아쳤습니다. 그리고 물을 막았어요. 그리고 방주에 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세계 토목공학계에서 정주영 공법으로 남아있어요. 이분은 머리를 써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골몰하게 집중하면 해답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시간 때문에 조금 한다면 디지그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디지그노는 많은 원소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디지그노인데 앞으로 리더십은 디지그노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디지그노 리더십은 뭐냐면은 풍부한 상상력과 섬세한 심미안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예술을 위한 리더십입니다. 리더리지는 감독 같은 영화 감독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디지노고 드림 소사이어티 꿈이 이루어진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어요? 모두가 꿈을 함께 꾸었기 때문에. 여러분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몇 강까지 올라갔죠? 4강. 그게 가능한 우리 실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었죠. 그 당시 우리가 축구 랭킹이 몇 위쯤 됐습니까? 2002년도에 기억하시는 분? 15위요. 아이고. 30위. 41위였습니다. 41위. 네, 40에 넘었었어요. 그런 나라가 아무리 홈그라운드 하더라도 이제 뭐 심사위원들을 뭐 매수하고 온갖 일을 했다 하더라도 너 만약에 우리한테 유력에 휘슬 안 불면은 독약이 먹인다는 막 압력을 넣었다 하더라도 40m가 4강 간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그 기적의 원천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꿈. 뭐 제가 미리 답을 드려서 꿈이라고 하시는데 뭐 꿈이 뭐 중요하죠. 근데 혹시 뭐 또 다른 의견? 자신감. 네.
인간의 기운. 어떤 분은 히딩크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히딩크란 놀라운 리더. 왜 놀랍냐면 학연, 지연, 혈연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리더예요. 우리나라 축구팀 감독은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후배, 자기 고향 사람, 자기 학교 후배, 또 혈연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 쓰거나 돈 받고 쓰다 보니까 실력 있는 놈보다는 나오고 연구가 있는 놈을 갖고 쓰다 보니까 맨날 치는 겁니다. 이걸 타입할 수 있는 건 연구 없는 히딩크만 가능한 거였어요. 히딩크는 그날 가장 컨디션 좋은 놈을 잡아다가 쓰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의 변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가졌는데 그리고 기가 있었는데 그런 꿈과 기를 갖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히딩크? 국민의 응원이었죠? 그 국민의 응원을 누가 하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했습니까? 응원 안 나오면 세금 물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나왔죠? 자발적으로 나오게 만든 게 누구냐 이거지. 누가 나오게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동기부여를 누가 줬습니까? 붉은 악마예요. 붉은 악마. 붉은 악마들이 전 국민을 응원단으로 조직한 겁니다. 그 붉은 악마는 누굽니까? 디지털 세대입니다. 컴퓨터를 다루고 에센스 다루는 이들이 전 국민을 응원단으로 만든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프랑카드를 걸고 전 국민을 응원단으로 만들어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물론 부모 용돈을 다 돌아다녔지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 그때 감동을 한번 묘사해 볼까요? 잠깐 손 앞으로 좀 해보시죠. 저녁에 식사도 하고 피곤하실 테니까 건강을 위한 박수입니다. 자, 한번 잊어버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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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네, 갈수록 소리가 좁아지네요. 네, 이거 확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국민의 여러와 같은 응원 때문에 선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었으면 제가 볼 때 한 18일쯤 했을 거예요. 정신없다 보니까 4강까지 간 겁니다. 저도 모르고 뛴 거예요. 넘어져도 막 다쳐도 아픈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뤄냈다. 꿈은 그만큼 중요하다. 영감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영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은 영성이 없습니다. 영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좁게 얘기하면은 좁게 아니라 뭐 더 크게 봐야 되겠죠.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영성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면 돼요. 근데 종교를 믿으면 함부로 산 사람은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얘기하고 부처님을 얘기하고 뭐 공자를 얘기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짓을 합니다. 종교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면 절대 나쁜 짓 할 수 없어요. 영성이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착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황이 바뀌었잖아요. 교황이 안 되는 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됐죠. 이분이 버스 타고 즉위식에 갔죠. 교도소에 가서 소녀들의 팔에 키스를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왜? 이건 하느님의 일종의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가진 자들이 특권을 버리고 낮은 데로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이제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된다.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지난번 보면서 박원순 머리도 많이 벗겨지고 원봉이 생겼죠. 사람이 말도 좀 어루르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얼마나 이쁘고 똑똑하고 좋은 집안 출신입니까? 다 그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은 뭔가 착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잖아. 박원순 씨는. 착한 사람 뽑는다 그런 말이죠. 반질반질한 사람. 또 신의 존재를 알면서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영감을 갖는 시대. 그런 시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건 영어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시니까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융합과 통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이제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자연과학 한 사람이 인문과학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인문과학 한 사람은 자연과학을 어느 정도 섭렵을 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또는 가치벌이를 맞대야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신여교육과
그리고 창조 경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칼테지안, 뉴턴이안, 퀀텀까지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양자역학까지 바뀌고 과학주의 합리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메타 과학주의, 비판적 합리주의다. 그리고 단순계가 복잡계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그리고 인간 문명이 인지 문명, 인지 과학이 뜹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 언어를 분석하고 의미를 찾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원소대 대지근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합한 조정 능력, 다양한 개체, 다양한 주장 이걸 다 받아줘야 돼요. 제가 행정 현장에 있다 보니까 놀라운 것이 정말 욕구가 다 다르군요. 다 다른 걸 충족하기 아주 힘든데 다 달라요. 그걸 해야 되는 게 행정가입니다. 참 힘들어요. 자, 인지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소비, 그리고 생산 이렇게 주 두 축을 X, Y 축이 있었다면 이제 소위 그 새로운 Y 축으로 인정과 뭐 남을 인정하는 것 또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그림을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을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크리에이티브 소사이티라고 그러는데 과연 창조의 원천이 뭐냐 하는 겁니다. 원천이 과거에는 메모리였습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도 리더가 누구냐면 나이 드신 어르신. 왜? 많은 걸 기억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리더였습니다. 그러다가 글이 생기고 책이 생기면서 책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역사학자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잘 기록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졌다. 지금도 중요한 게 뭐예요? 적자 생존이죠. 적어야 살아남는다 그런 말 있죠. 적자 생존이요.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경쟁력이었다면 중세기 이후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의 이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기록하거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이성을 통해서 추론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예측해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의 지배적인 학문은 철학, 그리고 수학, 이렇게 과학, 자연과학들, 또 인문, 사회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뻗어나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시대는 뭐냐?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창조의 원천입니다. 그럼 이런 상상력을 뒷받침하는 학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술, 시학, 인지과학, 뇌과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앞으로 전공을 보낸다면 이 분야로 보내야 돼요.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분야로 보내야 됩니다. 옛날은 아이를 예술을 시키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집안이 빨리 망하려면 뭐를 시키면 돼요? 정치를 시키면 됩니다. 빨리 망합니다. 근데 집안이 천천히 망하려면 예술을 시켜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예술을 시키면 그들이 바로 대지근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면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리더는. 그리고 상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 감독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분야 학문들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은 앞으로 21세기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일까?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전형이 있습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의 생명은 뭐죠?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예요. 지휘자의 그 지휘봉 끝에 따라서 얼마나 모여들고 흩어지고 하모니를 이루냐는 건데 이 오르페우스라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없습니다. 역발상이죠. 누가 지휘자냐? 그 당시에 악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악보의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맡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잠깐 나와서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 악보가 끝나면 다음 악보는 또 그 악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리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가 다 지휘자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리더인 조직이 바로 오르페우스입니다. 21세기는 뛰어난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조직 구성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실무자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말단까지. 그리고 그 대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대기. 이게 바로 내 회사다. 내 일이다. 각자 역할을 그 대신 명확히 규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안 되니까. 리더십을 나누고 수평적 팀워크.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 팀워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듣는 법과 말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토론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듣는 게 약한 사람들이 이제 말을 좋아하고 그래 실수를 하게 되고 조직을 망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잠깐 비교해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큰 장점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잘 들어주는 거였습니다. 왜 본인 표현대로 머리가 비었기 때문에 얘기 좀 쏙쏙 들어왔어요. 자기는 머리는 비었고 건강은 좋다 그런 말 했잖아요. 머리를 빌렸으면 된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었어요. 그냥 솜이 물을 먹듯 얘기해주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을 잘 먹어요. 그리고 막 교수나 전문가들 가서 얘기하면 신바람 나. 왜? 아무 말 없이 들어주면 하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무척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대통령 딱 되더니 남의 말 안 듣더라고요. 한경희 목사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틀려먹었구나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유일하게 말을 들어준 게 아들 현철이만. 머리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라가 IMF를 맞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정리를 그러고 깔끔하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어때요? 잘 듣는 편이 말하는 편이에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귀가 없어요 그분은. 서로 입만 있어가지고 좀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전혀 한마디를 못합니다. 우리 박 대통령은 그런 전철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많이 들어야 듣기를 수첩이 많이 적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메커니즘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많이 토론했으면 그 다음 결정은 어떻게 할까? 투표를 하든 아니면 그 방면에 가장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맡기든 나름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열정, 패션이 중요하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조용필, 지금도 오빠 아닙니까? 왜? 무대에서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 뛰니까. 네. 오빠죠. 네. 인순이. 남녀도 다 좋아하잖아요. 왜? 몸에 무대 죽을 것처럼 열정을 바치니까. 그 패션이 참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자, 이건 좀 빼고요. 자,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나라 노래 여러분 아시죠? 네. 현재명 작사 작곡인데요. 이분이 그 작사한 노래 희망의 나라로 무엇 가득한 희망의 나라로 되어 있죠? 자, 무엇 가득한 희망의 나라로 뭡니까?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희망의 나라. 노래 불러봐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원래. 그런데 자유, 평등, 평화 가득한 희망의 나라로 또는 행복 가득한. 이게 그분이 괜히 좋은 단어 나 이런 게 아니고 역사의 발전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인류는 18세기에 폭정 아래서 자유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했어요. 19세기는 자유가 얻어지니까 평등을 갈망했습니다. 왕후장상시가 따로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 평등해지니까 이제 터지게 싸웁니다. 머리 터지게. 너나 나 다를 게 없다. 전쟁이 많았어요. 20세기. 그래서 평화를 갈구합니다. 이제 싸워보니까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마지막 21세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행복, 해피니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40개인데 약 한 200개 정도가 행복한 뭘 꿈꾼다고 다 써 있습니다. 행복한 유성분, 행복한 것, 전. 그만큼 행복은 모두를 아우르는 최고의 가치다. 그럼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각자 뭐 규정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독일의 행복학교 교장이 있습니다. 슈베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행복을 세 가지로 얘기하더군요. 여유, 안전, 그리고 자존감. 세 가지 얘기입니다. 여유라는 것은 경제적 여유를 하는 거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고 가장 불행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힘드시군요. 일본 사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벽부터 전동차에 머리를 기대고 졸면서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손잡이 잡고 자면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 참 불행. 일만 하는 민족. 일본 사람들. 여유가 없습니다. 결혼할 여유도 없어요. 걔들은. 이거 보셨죠? 톡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나라는 부자지만 개인은 불행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일도 죽으라고 하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는 그런 삶은 불행한 것이다. 한국 사람은 그래도 나라는 별로지만은 개인은 부자들이에요. IMF 때 다 보셨지? 막 집에서 금 나오는 거 봤죠? 예, 다 숨겨놓은 게 다 짱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예, 아주 한국 사람들은 나름 부자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안전.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또 인공적 재해 요새는 예를 들면 범죄라든지 자동차 사고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행복을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다. 다행히 대전은 자연재해가 전혀 없는 도시라는 것이 아주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전에서 살아오신 100년, 150년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홍수 나서 집 떠나갔다는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뭄 때문에 물 걱정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대전은 득수득파를 할 수 없는, 물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아주 풍부한, 자연이 풍부한 도시가 바로 대전입니다. 그런데 한번 2004년인가 폭설이 한번 왔었죠. 4년인가요? 3월 달에 3월 10일인가 뭐 이때쯤 4일인가요? 뭐 2일 4일 뭐 대충 3월이었는데 아니 폭설이 와가지고 이 우리 모든 그저 대전을 둘러싼 순환 고속도로 다 막혔고 호남 경부도 다 막혔습니다. 다 차가 그냥 섰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로 빵을 뿌려줄 정도로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아마 대전도 한 50cm에서 1m 사이 왔을 겁니다. 그때 제가 둔산 살았는데 대전대학교가 용운동 산골 아닙니까? 차를 갖고 올 수 없어서 걸어서 푹푹 빠지면서 대전을 제대로 구경하면서 밤늦게 집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서 이제 마당을 좀 쓸려 나가봤더니 쓸 수도 없을 정도 쌓였어요. 그런데 도로에 뭐가 돌아다니냐면 강릉에서 온 제설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을 치워주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대전에는 제설차가 없었어. 왜냐하면 눈이 그렇게 온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강릉 제설차에 프랑카드가 붙었어요. 대전 시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근데 용기를 잃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나더라고. 우리는 맨날 홍수 났다고 뭐죠 수재 의연금 내고 뭐 이랬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났던데 그 정도로 대전은 참 축복받은 동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자존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우리 조직에 내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자부감. 이런 것들이 없다면 행복한 삶을 볼 수 없다.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나 안 돌아도 찾지도 않아.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나가도 별로 섭섭할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존재감을 갖는 사람. 그게 이제 자존감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캐롤 로스웰이라는 영국 여성 심리학자입니다. 행복을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해피니스란